한국에 동학개미가 있다면 미국에는 로빈후드가 있다고 하죠. 미국의 MZ세대 개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말인 로빈후드, 그 중심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서비스 로빈후드가 있습니다. 창업한 지 8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37조 원에 달해요. 물론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식어버린 지금은 시가총액이 11조가량으로 3분의 1토막이 났지만요. 기록적인 시가총액을 넘어 금융업계의 비즈니스 모델과 트렌드를 바꾼 게임 체인저라는 점에서 꼭 살펴봐야 하는 기업입니다. 자, 과연 시장의 오르락 내리락을 떠나서 MZ세대의 자산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로빈후드 읽어드립니다. 로빈후드는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바이주 바트와 불가리아에서 이민 온 블라디미르 테네브가 공동 창업합니다. 이들은 스탠포드 재학 시절에 만났는데요. 바트는 스탠포드에서 수학 석사를 딴 후 트레이딩 펌에 취직했고, 테네브는 UCLA 수학 박사 과정에 진학합니다. 때는 2008년, 금융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월가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트레이딩을 준비할 때였어요. 트레이딩 펌에 있던 바트는 테네브에게 함께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자고 꼬시기 시작했고, 결국 테네브는 박사 과정을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합니다. 한편 2011년 월스트리트에서는 시위가 벌어집니다. 미국 사회의 경제 불안과 부조리에 항의하여 고학력 저임금 세대 3명이 시작한 이 시위는 미국을 금융위기에 빠뜨리고도 수백만 달러의 퇴직금을 챙겨 떠나는 월가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분노한 시위였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상위 1%가 전체의 50%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데 항의하면서 시위대의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바트와 테네브는 이 시위에 감명을 받습니다. 이들은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면 금융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2013년 헤지펀드가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로빈후드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거래 수수료가 0이었죠. 로빈후드는 특히 코로나 시국에 젊은 밀레니얼이 주식에 뛰어들며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고객 계좌 수는 2021년 3월 기준 1,800만 명. 2021년 연간 매출만 해도 1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어요. 물론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2021년 4분기의 매이율은 1,730만 명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10대 핀테크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로빈후드는 미국 금융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신용카드 발급, 은행 계좌 개설, 주식 투자용 계좌 개설이 모두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용 통장은 예치금을 1,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요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2013년 미국 은행들은 주식 거래 수수료를 건당 7에서 10달러가량 받았습니다. 한국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 때문에 미국에서 주식 투자는 꽤 어려웠습니다. 로빈후드는 이 문제에 착안해 수수료 무료를 내세웠습니다. 주머니가 비온 밀레니얼 세대는 환영했죠. 높은 수수료에 불만이 있었던 기존 주식 투자자들도 로빈후드로 넘어갔습니다. 2013년 12월 웹사이트 론칭 당일 1만 명이 가입했고 5만 명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5년 앱을 론칭할 때는 무려 100만 명이 대기했죠. 상황이 이렇자 주요 금융 서비스인 찰스 슈왑, 이트레이드, TD 아메리트레이드, 게다가 핀테크 후발주자인 위블, 모모, 소파이도 금융수수료 제로를 들고 나왔는데요. 로빈후드가 그전까지 너무나 당연했던 금융수수료를 없애면서 새로운 업계 표준을 만든 거죠. 그렇다면 수수료 매출이 없는 로빈후드는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로빈후드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빈후드 골드라는 유료 멤버십입니다. 매달 5달러를 내면 마진 거래를 할 수 있고 로빈후드가 제공하는 증권 레포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매출원은 따로 있습니다. 로빈후드 매출의 대부분은 Payment for Order Flow 모델에서 나옵니다. 이 PFOF 모델은 쉽게 말해 로빈후드를 통해 거래를 하는 고객의 데이터를 다른 증권사에게 파는 방식인데요. 누군가 로빈후드에서 주식을 주문하면 이 주문은 초단타 거래를 하는 고빈도 거래 회사로 넘어갑니다. 이 기업들은 로빈후드 고객의 주문을 시행하기 직전 고객이 주문한 가격보다 약간 낮게 사거나 약간 높게 팔면서 약간의 차익을 실현합니다. 몇 센트가량의 차익이지만 로빈후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문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고객의 거래 정보를 거래하면서 사업을 이어가는 거죠. 물론 로빈후드가 대박이 난 이유는 단순히 수수료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로빈후드는 복잡한 주식 매매를 쉽고 직관적인 서비스로 바꾸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죠.
주제별로 기업을 묶어서 보여주거나 관심 종목을 묶어서 볼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캔들 차트 대신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했죠. 최근 토스증권이 로빈후드와 유사하면서도 편리한 UX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써본 사람들은 로빈후드가 더 편리하다고 하니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지네요. 한국에서도 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로빈후드의 미래는 어떨까요? 현재 로빈후드는 주식, 파생상품, 가상화폐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기능도 제공하고 있죠. 창업자들은 로빈후드가 앞으로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만능 플랫폼으로 진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빈후드를 통해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NFT도 살 수 있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헤쳐나가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제3자에게 거래 정보를 판매하는 이 방식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기업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읽고 더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로빈후드가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빈도, 고위험 매매를 장려한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빈후드는 2021년 7월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신분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9만 명에게 계좌를 열어주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고객 수천 명의 옵션 거래 계좌를 허용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2020년 6월에는 옵션 거래를 통해 손실을 봤다고 착각한 20살 이용자가 자살하는 사건도 일어났죠. 이렇게 로빈후드가 그 규모와 영향력에 비해 책임에 소홀하다는 금융산업 규제국의 판단이 벌금 부과 결정의 주요 근거였습니다. 또 로빈후드는 공매도 사건인 게임스탑 때도 게임스탑 주식의 매수를 막아 개미들의 빈축을 샀는데요. 대형 증권사와 헤지펀드의 편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 거죠. 이들이 일군 핀테크 혁신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빈후드의 또 다른 한계는 사용자 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로빈후드의 사용자는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이 적은 사람들이죠. 실제로 로빈후드 계좌의 평균 내취금은 약 5,000달러로 기존 금융사들에 비해 20% 수준입니다. 고객들의 평균적인 금융 체력이 낮다는 뜻이죠. 물론 이는 젊은 세대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MZ세대가 계속 로빈후드에 머물며 소득을 키우고 자산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은 금융 환경에 의해서 매출도 주가도 많은 흔들림이 있지만요. MZ세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로빈후드가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가 된다면 이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강력한 금융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요? 로빈후드 읽어드렸습니다.